한국 기업이 인도 사람들의 노동을 착취하고 때렸대. 그런 작은 나라가 감히 인도를 배신해. 한국 공장이 철수해도 중국이 있잖아. 한국을 너무나도 사랑했던 인도의 한 소녀가 지금은 한국의 분노로 가득 차 치를 떨고 있습니다. 한국이 소녀 가족들의 평화와 행복을 망쳐놓았다며 저주를 마구 퍼붓고 있는데요. 어떤 일로 인해 인도의 한 가정이 한국 때문에 무너지게 된 것일까요? 오늘의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디티 샤르마예요. 뉴델리에 사는 17살 여고생이죠. 저희 아버지는 삼성전자 인도지사의 고위 관리자입니다. 저는 아버지가 너무 자랑스러워요. 대기업에 다니시는 아버지 덕분에 우리 가족은 뉴델리의 고급 아파트에서 풍족한 생활을 누리고 있거든요. 27층에서 내려다보는 도시 전경은 정말 아름답죠. 특히 해질녘의 뉴델리 스카이라인은 제가 본 어떤 K드라마의 배경보다도 멋집니다. 참 행복한 나날들이었어요. 그리고 이 행복은 한국이 만들어줬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등하굣길의 뉴델리 거리 곳곳을 보면 삼성과 LG의 광고판이 즐비하고 현대와 기아 자동차가 도로를 누비는 모습을 보면 제 가슴이 뛸 정도였으니까요. 우리 가족을 이렇게 행복하게 살게 해주는 한국이 이곳 뉴델리의 거리에 스며들어 있는 것 같아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어려서부터 이렇게 한국 문화와 밀접하게 살다 보니 인도의 한류바람이 불기 전부터 저는 한국어도 익숙하고 한국 드라마 음악들이 익숙했어요. 야, 너희 어제 넷플릭스에 새로 뜬 한국 드라마 봤어? 남자 주인공 진짜 멋있어. 제 친구 프리아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당연하지. 나도 봤어. 한국에 진짜 너무 가보고 싶어. 그런데 어제 드라마에서 나온 거 한국에서 유행하나? 아디티에게 물어보자. 학교에 한류바람이 불기 시작하며 저는 학교에서 한국 전문가, K 전문가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어를 좀 할 줄 아니까 제가 한국어 배우기 동아리도 만들었어요. 동아리에서 한국어뿐 아니라 한국의 역사, 정치, 경제에 대해 공부했는데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한국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더 강해졌습니다. 특히 한국의 경제발전 과정이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왜냐하면 전쟁의 폐허에서 선진국으로 빠르게 도약한 한국의 이야기는 제게 큰 감명을 주었거든요. 우리나라도 한국처럼 발전했으면 하는 바람이 생겼고요. 그래서 자연히 제 장래희망도 한국과 인도 사이의 문화교류를 돕는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서로의 언어와 문화를 깊이 이해하고 더 가깝게 만드는 역할을 하고 싶다는 꿈을 키우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우리 가족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그날 아버지는 굳은 표정으로 뉴스를 보고 계셨죠. TV에서 삼성전자 첸나이 공장에서 대규모 파업이 발생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2,000여 명의 노동자 중 무려 1,000명이 파업에 참여했다는 소식과 함께요. 더 충격적인 건 이 파업이 인도 공산당의 지원을 받는 강성 노동단체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얼굴이 더욱 어두워지는 걸 보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디티, 이리 와봐. 아버지가 저를 부르셨어요. 평소와 다른 무거운 목소리에 저도 모르게 긴장이 됐죠. 지금 상황이 심각해. 우리 가족의 미래가 불확실해질 수도 있어.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있자니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우리 가족의 안정된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생각에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학교에 도착하자 친구들도 이 소식에 대해 수군거리고 있었어요. 야, 너희 들었어? 삼성이 우리 노동자들을 노예처럼 부리고 있었대. 라비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들었어. 한국 기업들은 다 그렇대. 우리나라를 싸구려 노동력 공장으로만 봤던 거지. 프리아가 동의했죠. 맞아, 걔넨 우리의 문화도 존중하지 않아. 그저 돈만 벌어가려고 하는 거야. 또 다른 친구가 거들었어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동안 아버지가 삼성에서 일하신다는 게 자랑스러웠는데 지금은 그 사실이 부담스럽게 느껴졌어요. 그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친구들은 제 말을 들은 채만 채했어요. 아디티, 너도 이제 그 이상한 한국 문화에 빠져있는 거 그만둬. 라비가 냉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존중하지 않아. 그저 이용할 뿐이야. 내가 그런 문화를 좋아했다는 게 너무 창피해. 맞아, 아디티. 우린 너무 순진했어. 프리아가 덧붙였어요. 한국 드라마나 케이팝은 그저 우리를 현혹하려는 수단일 뿐이야. 현실은 전혀 달라. 뉴스 봤으면 다 알잖아? 친구들의 말을 들으며 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제가 그토록 사랑하던 한국 문화가 정말 그런 건가요? 하지만 동시에 친구들의 말이 너무 과하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저도 뉴스를 보았기에 틀린 말은 아닐 거라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수업 시간 내내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선생님의 설명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죠. 머릿속에는 온통 파업 소식과 친구들의 차가운 반응, 그리고 우리 가족의 미래에 대한 걱정뿐이었어요. 점심시간 친구들의 한국 비난은 더욱 심해졌어요. 한국 드라마? 그건 다 거짓말이야. 현실은 전혀 달라. 야, 너희 알아? 한국 기업들이 우리나라의 자원을 싹쓸이해 가고 있대. 누군가가 말했어요. 정말? 그럼 우리 인도는 어떻게 되는 거야? 다른 친구가 걱정스럽게 물었죠. 당연히 망하겠지. 한국 놈들은 우리나라가 발전하는 걸 원하지 않아. 또 다른 친구가 단정지었습니다.
혼란 속에서 방과 후 한국어 배우기 동아리 활동을 하러 가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동아리방 앞에 붙어있는 공지를 보고 깜짝 놀랐죠. 동아리 활동을 중단함.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동아리 회원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하지만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죠. 역시 이럴 줄 알았어. 한국 문화를 배울 필요가 없지. 그래, 우리 문화가 훨씬 더 가치 있어. 이런 말들이 오갔습니다. 야, 우리 차라리 동아리 이름을 한국 바로 알리기 해서 한국 제대로 알기로 바꾸는 게 어때? 한 회원이 제안했어요. 좋은 생각이야. 우리가 한국의 진짜 모습을 알려야 해. 다른 회원이 동의했습니다. 저는 그저 멍하니 서 있었어요. 제가 그토록 사랑하던 한국 문화 그리고 그것을 함께 나누던 동아리가 이렇게 변해가는 걸 보니 마음이 아팠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거리의 삼성과 LG 광고판들이 마치 저를 비난하는 것 같아 보였어요. 현대와 기아 자동차들이 지나갈 때마다 이제는 가슴이 무너졌어요. 제가 그토록 사랑하던 한국의 모든 것들이 갑자기 낯설고 위협적으로 느껴졌거든요. 집에 도착하자 부모님의 심각한 대화 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이러다 정말 일자리를 잃게 될까요?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에 저도 모르게 발걸음을 멈췄어요. 걱정 마. 아직 확실한 건 없어. 하지만 최악의 상황에 대비는 해야 할 것 같아. 아버지의 목소리도 평소와는 달리 무겁게 들렸습니다. 방에 들어와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질 않았어요. 제가 그토록 동경하던 한국 그리고 그 나라의 기업들 그들이 정말 우리를 이용만 하고 있는 걸까요? 제가 사랑한 한국 문화는 모두 거짓말이었던 걸까요? 평소라면 지금쯤 한국어 공부를 하고 있었겠죠. 하지만 오늘은 그럴 마음이 들지 않았어요. 대신 서랍에서 일기장을 꺼내 오늘의 복잡한 감정들을 써내려갔어요. 오늘은 정말 이상한 하루였어. 모두가 한국을 미워하고 비난해.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내 꿈을 포기해야 할까? 아니면 이 위기를 극복할 방법을 찾아야 할까? 한국은 정말 우리를 이용만 하는 걸까? 아니면 이건 모두 오해일 뿐일까? 그날 아침 학교로 향하는 길에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어요. 거리 곳곳에 한국 기업 아웃이라는 플래카드가 걸려 있었고 사람들이 한국 제품들을 거리에 내던지고 있었습니다. 삼성 휴대폰, LGTV, 현대자동차 모든 게 박살나고 있었어요. 저걸 봐 아디티. 라비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도 저기 가서 한국 물건 부숴버리자.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잠깐 그건 불법이야. 우리가 그럴 순 없어. 하지만 제 말은 아무도 듣지 않았어요. 친구들은 이미 빠르게 군중 속으로 뛰어들어 한국 제품을 부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멍하니 서서 그 광경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죠. 내 안에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학교에 도착하자 분위기는 더욱 험악했습니다. 교정 한가운데 한국 문화 화영식이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 학생들이 한국 관련 책과 포스터를 불태우고 있었죠. K-팝 잡지들과 CD들이 불꽃 속에서 녹아내리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때 교장 선생님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학교에서 모든 한국 관련 활동을 금지합니다. 한국어 수업은 폐지되고 한국 문화 동아리도 해체됩니다. 순간 머리가 하얘지더라고요. 제가 그토록 사랑하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린 것 같았죠. 몇 년 동안 쌓아온 제 꿈과 열정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걸 느꼈어요. 야, 아디티. 누군가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고개를 돌리자 동아리 친구들이 제게 다가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죠. 눈빛에서 저기가 느껴져 긴장이 됐습니다. 너 아직도 한국을 좋아해? 한 친구가 험악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난 말을 더듬었어요. 갑자기 목이 메어 제대로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들었어? 아디티 아버지가 삼성에서 일한대. 한국 기업 스파이 아니야? 순간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리더라고요. 누군가가 제 어깨를 밀쳤고 다른 누군가는 제 가방을 빼앗아 내용물을 바닥에 쏟아부었죠. 한국어 교재와 K-팝 관련된 물건들이 바닥에 나뒹굴었어요. 그 순간 제 마음도 함께 바닥에 떨어진 것 같았습니다. 봐, 역시 한국 걸 숨기고 있었어. 학생들이 제 주변으로 몰려들었어요. 누군가 제 한국어 교재를 집어불 속에 던졌고 다른 이는 제 K-팝 CD를 밟아 부숴버렸죠. 저는 그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꿈이, 제 열정이, 제 정체성의 일부가 눈앞에서 파괴되는 걸 지켜봐야 했어요. 한국 스파이는 꺼져라. 너희 때문에 우리나라가 망하는 거야. 욕설과 비난이 쏟아졌어요. 각 단어가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때 갑자기 누군가가 제 팔을 잡아 끌었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역사 선생님이셨죠. 빨리 여기서 나가야 해, 아디티. 위험해. 선생님은 저를 교무실로 데려가셨어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선생님? 왜 모두가 갑자기 이렇게 변한 거죠?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선생님은 한숨을 쉬셨어요. 사람들의 분노가 극에 달한 것 같구나. 삼성 공장 파업 소식 이후로 한국에 대한 적대감이 급속도로 퍼지고 있어. 넌 당분간 학교에 오지 않는 게 좋겠다. 하지만 선생님, 제가 잘못한 게 뭐죠? 저는 그저 한국 문화를 좋아했을 뿐인데. 다들 좋아했잖아요.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어요. 선생님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죠.
아디티, 넌 아무 잘못이 없어. 하지만 지금은 모두가 이성적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있어.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집으로 돌아가는 길 거리는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국 식당들의 유리가 깨져 있었고 한국 차들 또한 처참한 광경이었죠. 경찰들이 군중을 통제하려 했지만 역부족이었어요. 한 무리의 사람들이 한국은 나가라 를 외치며 행진하고 있었고 다른 이들은 한국 국기를 불태우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보며 저는 무언가 잘못됐다는 걸 느꼈어요. 이건 단순한 항의가 아니라 무차별적인 폭력이었죠. 제가 사랑하던 한국의 모든 것이 이렇게 증오의 대상이 되어버린 현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집에 도착하자 부모님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맞이하셨어요. 아디티, 다치지 않았니? 어머니가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그제서야 제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실감났어요. 우린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아버지는 무거운 한숨을 내쉬셨어요. 아직은 모르겠다, 얘야. 하지만 우리 가족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함께 이겨낼 거야. 저녁 뉴스에서는 상황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고 보도했어요. 한국 대사관 앞에서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고 일부 시위대가 대사관 건물에 돌을 던지기도 했대요. 정부는 한국인들의 안전을 위해 긴급귀국을 권고했고 많은 한국 기업들이 인도 철수를 검토하고 있다고 해요. 이러다 정말 모든 한국 기업이 떠나버리면 어쩌지?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걱정 마, 아디티. 아버지가 제 어깨를 토닥이셨어요. 이건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야. 사람들이 진정되면 모든 게 제자리를 찾을 거야. 하지만 아버지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저는 불안했어요. 제가 알던 세상이, 제가 사랑하던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나버린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폭풍우 같은 하루가 지나고 저는 집에 머물며 온라인으로 수업을 들었어요. 하지만 마음은 전혀 평온하지 않았죠. 창밖으로 들리는 시위대의 함성이 제 마음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날 저녁 아버지가 평소보다 일찍 귀가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여보, 무슨 일 있어요?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으셨어요. 아버지는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어요. 회사에서 나를 해고했어. 순간 온 집안이 얼어붙은 것 같았어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더라고요. 어머니는 놀라서 입을 가리셨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죠. 어떻게 이럴 수가.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버지는 고개를 떨구신 채 계속 말씀하셨어요. 15년을 넘게 일했는데 하루아침에 이렇게 버려지다니. 그들은 나를 보안 위험이라고 했어. 내가 인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저는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토록 동경하던 한국 기업이 아버지를 이렇게 쉽게 버릴 수 있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이제 어떻게 해요, 여보? 어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물으셨습니다. 아직은 모르겠어. 하지만 우리가 힘을 합치면 어떻게든 이겨낼 수 있을 거야. 아버지의 목소리에서 불안감이 느껴졌어요. 제 머릿속에서는 온갖 생각들이 뒤엉켰죠. 정말 한국은 우리를 이용만 한 걸까? 내가 그동안 믿고 사랑했던 모든 것들이 거짓이었던 걸까?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그리고 든 생각은 어떻게 회사를 위해 헌신한 우리 아버지를 이렇게 하루아침에 배신할 수가 있지? 한국이란 나라는 정말 내가 알던 나라가 아니구나. 다음날 아침 아버지는 새 일자리를 찾아 나가셨어요. 하지만 상황은 좋지 않았죠. 한국 기업들이 줄줄이 인도를 떠나면서 실업자가 급증했고 일자리를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려워졌거든요. 아무도 나를 받아주지 않아. 아버지가 좌절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한국 기업에서 일했다는 이력이 오히려 독이 되고 있어. 어머니는 아버지를 위로하셨지만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어요. 우리 가족의 행복을 빼앗아간 것이 바로 제가 그토록 사랑했던 한국이라니. 분노로 가슴이 들끓었습니다. 한국이 너무 증오스러웠습니다. 이후 우리 가정의 상황은 점점 악화되었어요. 아버지의 한국 기업 이력은 더 이상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거든요. 아디티, 내 학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어머니가 미안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어쩌면 당분간 학교를 쉬어야 할지도 몰라.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꿈이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어요. 학교를 그만둔다면 제 미래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한국과 인도의 문화를 잇는 사람이 되겠다는 꿈은 이제 이룰 수 없는 걸까요? 아버지가 편지 한 통을 들고 오셨어요. 삼성에서 온 거야. 퇴직금 관련 내용인 것 같아. 라며 편지를 뜯으셨어요. 퇴직금으로 잠시 생활비를 메울 수 있을까? 숨통을 트이려던 우리 가족에게 삼성은 또다시 배신을 했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우리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어요. 퇴직금은커녕 오히려 아버지가 회사의 기밀을 유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조사 중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아버지가 분노에 차서 소리치셨어요. 내가 15년 동안 충성을 다했는데 이제 와서 나를 스파이 취급해?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리셨고 저는 그저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커다란 돌로 머리를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그 순간 아버지의 눈에서 뭔가가 변하는 걸 느꼈어요. 그동안 한국에 대해 좋은 감정만 가지고 계셨던 아버지의 표정이 순식간에 차갑게 변했죠. 이제 알겠다. 아버지가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우리를 인간으로 보지 않아. 그저 이용할 수 있는 도구로만 여기는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어요. 제가 그토록 사랑했던 한국 그리고 그곳의 문화와 사람들, 배신감에 한국을 위했던 지난 날들이 후회가 되었어요. 다음날 아버지는 변호사를 만나러 가셨어요. 하지만 결과는 좋지 않았죠. 소송을 해봤자 이길 가능성이 희박해요. 게다가 소송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아버지의 표정은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결국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군요. 그날 저녁 우리 가족은 거실에 모여 앉았어요. TV에서는 여전히 반한 시위 소식이 나오고 있었고요. 봐라 아디티. 이게 바로 한국의 진짜 모습이다. 그들은 우리나라를 착취하고 우리를 이용하다가 버리는 거야. 아버지 말씀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제 안에서 무언가가 찢기고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죠. 내가 그토록 좋아하던 한국 문화? 그건 다 우리를 속이기 위한 거였어. 아버지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이제부터 우리 집에선 절대로 한국 물건을 사용하지 않을 거다. 한국 음악도 듣지 말고 한국 드라마도 보지 마라. 어머니도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아디티, 내 아버지 말씀이 맞아.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몰라. 저는 울음을 참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제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벽에 붙어있던 한국 아이돌 포스터들이 저를 비난하는 것 같았죠. 저는 결심했어요. 제 방에 있던 모든 한국 관련 물건들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어 교재, K-팝 CD, 한국 화장품, 모든 걸 상자에 담았어요. 하지만 마지막으로 남은 한 장의 사진 앞에서 저는 망설였어요. 그건 제가 처음으로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던 교재입니다. 그때 저는 얼마나 행복했었는지 떠올려 보니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방에 들어오셨어요. 아디티 뭐하고 있니? 저는 흐느끼며 대답했어요. 엄마,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토록 사랑했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다 거짓말 같아요. 어머니는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아디티야, 넌 아무 잘못이 없어. 그저 한국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너는 몰랐잖니. 하지만 언젠가는 모든 게 괜찮아질 거야. 그날 밤 저는 일기장을 꺼내 이렇게 적었어요. 오늘로 나의 한국 사랑은 끝났다. 며칠이 지나고 우리 가족의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었어요. 저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이 모든 게 악몽이길 바랐지만 현실은 냉혹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는 또 다른 변한 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연히 인터넷에서 조회수가 낮은 한 기사를 발견했어요. 그 기사는 인도 노동조합의 비리와 정치적 음모를 폭로하는 내용이었죠. 기사에 따르면 이번 파업은 실제로는 인도 내 극단적 민족주의 세력과 경쟁 기업들이 공모하여 계획한 것이었대요. 그들은 한국 기업들을 몰아내고 시장을 장악하려는 목적으로 노동자들을 선동했던 거라고요. 저는 그 기사를 읽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가 그동안 오해하고 있었던 걸까요? 한국 기업들이 정말로 잘못한 게 아니었던 걸까요? 다시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저는 조사를 하면 할수록 한국 기업들의 놀라운 업적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삼성전자는 지난 20년간 인도에 무려 170억 달러를 투자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한 거대한 투자였어요. 와, 이건 정말 대단해. 저도 모르게 감탄사가 나왔어요. 170억 달러라니 제가 상상할 수 있는 금액을 훨씬 뛰어넘는 규모였죠. 이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어졌어요. 더 찾아보니 삼성전자가 노이다와 챈나이에 세계 최대 규모의 모바일 폰 제조 공장을 세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이 공장들은 단순히 제품을 만드는 곳이 아니라 최첨단 기술의 집약체였죠.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5G 기술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들이 이곳에서 개발되고 있었다고요. 그만큼 놀라운 건 일자리 창출이었습니다. 삼성전자 하나만으로도 직접 고용 7만 명, 간접 고용까지 포함하면 무려 2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냈다는 거죠. 이는 20만 가구, 아마도 10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건 정말 대단해. 한 기업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다니.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 아버지처럼 이 회사에서 일하는 수많은 아버지들, 어머니들,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 그들 모두의 꿈과 희망이 이 숫자 속에 담겨 있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게다가 한국 기업들은 단순히 공장을 세우고 물건을 만드는 것에 그치지 않았어요. 그들은 인도의 젊은이들에게 첨단 기술을 가르치고 글로벌 비즈니스 노하우를 전수해주고 있었습니다. 삼성이 운영하는 기술 학교에서는 매년 수천 명의 인도 학생들이 최신 기술을 배우고 있다고 했죠. 이건 마치 물고기를 주는 게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는 거나 다름없어. 저는 감동받았어요. 이런 교육 프로그램들이 인도의 미래를 얼마나 밝게 만들어줄지 상상해보니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현대자동차의 경우도 대단했어요. 그들은 인도의 세계 최대 규모의 자동차 공장을 세웠대요. 이 공장은 연간 75만 대의 차량을 생산할 수 있고 1만 3천 명 이상의 직원들이 일하고 있어요. 더 놀라운 건 이 공장에서 만든 차들이 인도뿐만 아니라 전 세계 88개국으로 수출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자동차 수출국이 되는데 한국 기업이 이렇게 큰 역할을 하다니. 저는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인도에서 만든 차가 전 세계를 달리고 있다니 이건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우리나라의 기술력과 생산 능력을 전 세계에 알리는 일이라고요. 그게 한국이 아니었다면 과연 가능했을까요? 또한 그들은 인도의 청년들에게 자동차 정비 기술을 가르치고 있다고 해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지금까지 10만 명 이상의 청년들이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일자리를 얻었대요. 이건 정말 대단해. 단순히 차를 만들어 파는 것을 넘어 인도 사람들의 미래까지 생각하고 있다니. 저는 현대자동차의 사회적 책임 의식에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가슴이 계속 뛰었습니다. 이번엔 LG전자를 찾아보았어요. 그들은 인도 전역에 제품 연구개발센터를 설립했다고 했죠. 이곳에서 인도의 우수한 엔지니어들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 이전을 넘어 인도를 글로벌 기술 혁신의 중심지로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는 거죠. 미쳤어. 한국 기업들이 우리나라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고 있는 거야.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LG전자가 개발한 인도 시장 맞춤형 제품들이 얼마나 우리의 일상을 편리하게 만들어주고 있는지 새삼 깨달았거든요. 기업이 이렇게까지 사회적 책임을 다하다니 정말 존경스러워. 이게 과연 정말 나쁜 기업일까? 이런 사실들을 알게 되면서 저는 한국 기업들에 대한 새로운 존경심을 갖게 되었어요. 그들은 단순히 이윤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인도의 발전과 번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건 정말 대단해. 한국 기업들이 우리나라의 디지털 혁명을 이끌고 있는 거야. 저는 감탄을 금치 못했어요.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큰 오해를 하고 있었던 걸까? 저는 깊은 반성과 함께 한국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생겼습니다. 오히려 배신감을 느껴야 하는 건 한국이란 생각이 강렬하게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이런 노력들이 단순히 기업 차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죠. 이제 알겠어. 한국과 인도는 그저 비즈니스 파트너가 아니라 서로의 발전을 위한 진정한 동반자였던 거야. 저는 깊은 깨달음을 얻었어요. 이런 사실들을 알게 되면서 저는 다시 한국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우리나라에서 돈을 벌어가는 외국 기업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는 진정한 파트너였던 거였어요. 다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제가 그동안 사랑해온 한국 문화가 잘못된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이제는 더 큰 의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K-팝, 한국 드라마, 한국 음식. 이 모든 것들이 단순한 문화 콘텐츠를 넘어 두 나라를 이어주는 소중한 연결고리라는 걸 깨달았죠. 이제 나는 더 열심히 한국어를 공부하고 한국 문화를 이해하고 알리기 위해 노력할 거야. 저는 새로운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우리 가족과 친구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족들에게 하나하나 제가 알아낸 정보를 설명했죠. 처음엔 듣지 않고 외면하던 가족들도 반복되는 저의 설명에 점점 귀를 기울였어요. 그리고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삼성전자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들은 아버지의 무고함이 밝혀진 것을 알고 있었고 복직을 제안했대요. 정말인가요?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들이 나를 다시 받아준다고요? 가족 모두가 기쁨의 눈물을 흘렸어요. 이건 단순한 복직이 아니었어요. 우리 가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기회였죠. 내가 한국에 대해 오해가 컸구나. 한국은 정말 선진국다운 나라야. 우리 인도가 본받아야 할 나라. 진실이 밝혀지고 난 후 우리 가족의 삶은 서서히 변화했습니다. 아버지가 다시 삼성전자로 복귀하는 날 우리 가족 모두가 아버지를 배웅했어요. 아버지는 긴장한 표정이었지만 동시에 결의에 찬 눈빛을 보이셨죠. 아디티, 내가 옳았구나. 한국은 이성적이고 현명한 나라다. 내가 너무 성급했어.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아디티, 아빠는 계속해서 열심히 일할 거야. 너의 꿈도 응원하마. 아버지의 복직 후 회사는 아버지의 능력을 인정하고 빠르게 신뢰를 회복해 나갔어요. 아버지는 이전보다 더 열심히 일하셨고 그 노력이 빛을 발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러한 사태에도 아버지는 승진 제안을 받으셨어요. 이게 말이 되나요? 한국에게서 등을 돌리는 인도의 국민에게 이런 제안을 하다니요. 여보, 나를 인도-한국 협력 프로젝트의 책임자로 임명하겠대요. 아버지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우리 가족은 아버지의 승진을 축하하며 작은 파티를 열었어요. 그날 밤 아버지는 제게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아디티, 이 모든 게 내 덕분이야. 내가 한국에 대한 진실을 밝혀내지 않았다면 우리 가족은 여전히 어둠 속에 있었을 거야. 저는 아버지의 말씀에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동시에 큰 책임감도 느꼈죠. 이제 저는 단순히 한국 문화를 좋아하는 소녀가 아니라 두 나라의 관계를 이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학교에서도 변화가 일어났어요. 온라인 수업을 하는 동안 학교 커뮤니티에 꾸준히 진실된 정보를 업로드했죠.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기 시작했고 한국어 배우기 동아리도 다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물론 모두가 호의적인 것은 아니었지만 저는 이것으로 충분했어요.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큰 오해를 하고 있었는지 이제 알았어. 라비가 말했습니다. 아디티, 내가 우리 눈을 뜨게 해줬어. 미안해. 한국은 정말 좋은 나라였어. 처음엔 믿지 않았어. 하지만 직접 자료들을 다 찾아보니 네가 맞더라. 정말 부끄러워.
친구들의 변화를 보며 저는 더욱 큰 책임감을 느꼈어요. 이제는 단순히 한국 문화를 즐기는 것을 넘어 두 나라의 문화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알리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디티, 넌 정말 대단해. 어느 날 평소 친하지 않았던 다른 친구가 말했습니다. 내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편견 속에 살고 있었을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한국 문화를 알리고 사랑하는 것을 멈추지 않을 거예요. 잠시나마 한국을 오해했던 것, 그리고 한국이 우리나라의 발전에 얼마나 큰 기여를 했는지를 늘 생각하며 보답할 길을 찾을 겁니다. 지금은 비록 대다수 인도인들의 감정이 격양되어 있지만 언젠간 한국의 고마움을 그들도 깨닫길 바라며 저 또한 열심히 진실을 알릴 거예요. 한국인 여러분,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외 어딜 가도 중국인이랑 한국인은 똑같던데 서울행 비행기라니 중국과 다를 바가 없을 거야. 독일 유명 항공사의 미녀 승무원이 한국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엄청나게 얼굴을 찌푸리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과 한국인들에 대한 트라우마가 강력하다던 이 승무원은 1년 후 한국에 정착을 하게 되었다는데요. 도대체 이 독일 승무원에게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나 밀러입니다. 독일 루프트한자 항공의 승무원이죠. 처음 이 일을 시작했을 때 저는 세상의 모든 것이 아름답고 흥미진진하게만 보였어요. 다양한 나라에서 온 승객들을 만나는 일이 정말 즐거웠답니다. 특히 아시아 승객들의 독특한 문화와 예의 바른 태도를 보면 기분이 좋았죠. 하지만 일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어요. 그날의 비행이 동양인에 대한 저의 인식을 완전 나락으로 떨어뜨려 놓았습니다. 저는 그날 베이징행 비행기에 탑승했는데요. 그때만 해도 이 비행이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냥 언제나와 똑같은 하루가 시작된다고 생각을 했죠. 승객 탑승이 시작되자 객실은 금세 중국인 승객들로 가득 찼어요. 처음에는 모든 게 평화로워 보였죠. 하지만 그건 폭풍전야와도 같았답니다. 이륙 후 30분쯤 지났을까요? 갑자기 한 중국인 승객이 고성을 지르기 시작했어요. 내 가방이 없어졌어. 누가 내 가방을 훔쳤어. 그의 목소리는 온 기내를 울렸고 주변 승객들은 불안한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보기 시작했죠. 저는 재빨리 그 승객에게 다가갔어요. 고객님, 무슨 일이신가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는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소리로 소리치며 주변 승객들을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상황을 진정시키려 노력했지만 그때 또 다른 중국인 승객이 끼어들었어요. 야, 시끄러워. 내가 잠을 자야 하는데 왜 이렇게 시끄럽게 구는 거야? 두 승객 사이에 말다툼이 시작되었고 순식간에 기내는 아수라장이 되어버렸죠. 저는 동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승무원들이 달려와 말렸지만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어 갔습니다. 가방을 잃어버렸다고 주장하던 승객은 이제 통로를 가로막고 서서 다른 승객들의 가방을 마구잡이로 뒤지기 시작했어요. 내 가방을 찾을 때까지 아무도 못 가. 그의 눈빛은 광기마저 띄고 있었죠. 그 순간 제 심장은 마구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다른 승무원들과 함께 그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그는 오히려 더 격앙되어 소리를 질렀습니다. 왜 말려? 너희들도 내 가방을 숨겼구나. 다 공모한 거지? 옆좌석의 승객들도 이제는 참지 못하고 일어나 항의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도 피해자라고. 이 사람 때문에 여행이 망쳐졌잖아. 순식간에 객실 전체가 소란에 휩싸였고 저는 그저 그 한가운데에 서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기장의 경고방송이 울렸지만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일부 승객들은 조종석으로 가려고 했죠. 당장 착륙해. 이런 비행기에서는 못 가겠어. 비행기 돌리라고. 저는 필사적으로 그들을 막으려 했지만 제 힘으로는 역부족이었어요. 그때였어요. 한 중국인 승객이 갑자기 비상구 문을 열려고 시도하는 거예요. 저는 온 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쉽게 열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만약 열린다면 우리 모두의 목숨이 위험해질 수 있었거든요. 저는 본능적으로 그에게 달려갔어요. 안 돼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승객이 저를 세게 밀치는 바람에 제가 넘어지고 말았죠. 저는 바닥에 쓰러진 채로 주변을 둘러봤어요. 모든 것이 슬로우 모션으로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승객들은 소리 지르고 물건들은 여기저기 날아다니고 아이들은 울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소동이 아니라 제 인생을 바꿀 만한 사건이라는 걸요. 공포, 분노, 좌절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왜 이렇게 무례하고 위험한 행동을 하는 걸까? 이런 생각들이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결국 비행기는 긴급 착륙을 해야 했습니다. 현지 경찰이 기내에 올라와 소란을 피운 승객들을 연행해 갔죠. 하지만 그들이 떠난 후에도 제 마음속에는 이미 깊은 상처가 남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중국인 승객들을 볼 때마다 긴장하고 경계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소란스러운 비행이 끝나고 호텔 방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한동안 그저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제 마음속에서는 복잡한 감정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어요. 한편으로는 중국인들에 대한 분노와 두려움이 가득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제 자신에 대한 실망감도 컸어요.
왜 나는 상황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했을까? 내가 더 잘 대처할 수 있었을 텐데. 다시는 이런 일을 겪고 싶지 않아 앞으로 중국인 승객들을 최대한 피해야겠어. 다음날 아침 거울 속 제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전에는 모든 승객을 환한 미소로 맞이하던 제가 이제는 승객의 국적부터 확인하게 된 거예요. 저는 아시아 노선, 특히 중국행 비행편을 기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동료들에게 스케줄 변경을 부탁하기도 하고 때로는 아프다는 핑계로 비행을 빠지기도 했죠. 제 행동이 전문적이지 못하다는 걸 알면서도 그때의 기억만 떠오르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가끔 저 자신에게 물어보곤 했습니다. 정말 모든 아시아인이 그럴까? 내가 너무 과잉 반응하는 건 아닐까? 하지만 그때마다 그날의 공포가 되살아나면서 제 마음은 더욱 단단히 닫혀갔죠. 몇 주가 지나고 새로운 비행 스케줄을 받았을 때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다행히 중국행 비행편은 없었거든요. 하지만 그 안도감도 잠시 제 눈에 들어온 건 서울행 비행기였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또 다른 아시아 국가라니. 그날 아침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루프트한자 항공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더라고요. 마치 제 인생이 크게 뒤흔들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팀장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한나, 미안하지만 내가 내일 서울행 비행편을 맡아줘야 할 것 같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팀장님, 제가 왜죠? 다른 사람은 없나요? 팀장님은 한숨을 쉬셨어요. 원래 맡기로 했던 리사가 갑자기 아파서 말이야. 내가 아니면 대체할 사람이 없어. 알잖아, 우리 회사가 요즘 얼마나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지. 그리고 언제까지고 너만 편의를 봐줄 순 없어, 한나.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베이징에서의 그 끔찍한 기억이 플래시백처럼 스쳐 지나갔죠. 소리 지르는 승객들, 날아다니는 물건들, 그리고 제 어깨를 세게 밀치던 그 남자의 얼굴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하지만 회사의 입장도 이해가 갔습니다. 이미 충분히 저를 배려해주고 있었거든요. 한나, 내가 베이징에서 힘든 일을 겪었다는 건 알아. 하지만 이건 내 커리어를 위해서도 중요한 기회야. 넌 우리 회사의 베테랑 승무원이잖아. 이번 기회에 내 트라우마를 극복해보는 건 어때? 팀장님의 말씀에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도망치고 싶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게 제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만약 이번에도 거절한다면 제 커리어는 끝장날 거예요. 알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제 입에서 나온 말이었지만 마치 다른 사람의 목소리처럼 들렸어요. 사무실을 나오면서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화장실로 달려가 세면대를 붙잡고 거울을 봤죠. 창백한 얼굴, 겁에 질린 눈동자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어요. 이래서야 어떻게 비행기에 오르지? 난 할 수 없어. 그날 오후 내내 저는 불안과 공포에 시달렸어요. 동료들은 저를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봤죠. 한나 괜찮아? 힘내, 우리가 있잖아. 그들의 격려에 작게 미소 지었지만 속으로는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하철에 앉아있는데도 마치 비행기 안에 있는 것처럼 불안했어요. 주변의 동양인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죠. 저 사람들도 난동을 부리면 어쩌지? 내가 또 그런 상황을 겪게 되면 어떡하지? 그때 문득 휴대폰이 울렸어요. 동료 마리아였습니다. 한나, 서울행 비행 맡았다며? 괜찮아? 마리아의 걱정 어린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어요. 아니, 전혀 괜찮지 않아.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마리아는 잠시 침묵 후 말했습니다. 한나, 넌 할 수 있어. 넌 강해. 그리고 서울은 정말 베이징과 달라. 내가 보장할게. 한국 사람들은 정말 친절하고 예의 바르거든. 마리아의 말에 조금은 안도가 되었지만 여전히 불안감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내가 정말 이 일을 계속할 수 있을까? 어쩌면 이직을 고민해볼 때인 걸까? 하지만 곧바로 그 생각을 떨쳐냈어요. 비행은 제 인생이었고 제가 사랑하는 일이었으니까요. 단지 한 번의 나쁜 경험 때문에 모든 걸 포기할 순 없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공항으로 향하는 동안 저는 계속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하려 노력했습니다. 베이징과 달라 모든 게 잘 될 거야.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두려움이 꿈틀거리고 있었죠. 출발 시간이 점점 다가오자 제 심장박동은 점점 빨라졌습니다. 승객들이 한 명씩 들어올 때마다 저는 긴장했어요. 특히 아시아계 승객들을 볼 때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하지만 제 예상과 달리 대부분의 한국행 승객들은 조용하고 예의 바르게 행동했어요. 살짝 의아했지만 제 긴장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제 인생에서 가장 긴장되는 비행이 시작되었어요. 비행이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제 옆을 지나가던 한 한국인 승객이 갑자기 비틀거리며 넘어질 뻔했습니다. 순간적으로 저는 그를 붙잡았습니다. 그 한국인 승객은 고마워하며 미소 지었어요. 감사합니다. 승무원님. 서툰 독일말을 건네는 그의 따뜻한 미소에 저는 잠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아직 비행의 절반도 지나지 않았어.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이런 생각을 하며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았죠. 그러던 중 갑자기 한 중국인 승객이 고성을 지르기 시작한 거예요. 야, 이게 뭐야? 나는 치킨이 먹고 싶다고. 순간 온몸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베이징에서의 악몽 같은 기억이 되살아났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고 손이 떨려왔어요. 제발 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떨리는 다리로 그 승객에게 다가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손님 무슨 문제가 있으신가요? 최대한 침착하게 물었지만 목소리가 떨리는 걸 감출 수 없었죠. 중국인 승객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어요. 내가 요청한 치킨 메뉴가 없잖아. 이게 무슨 서비스야. 나는 알러지 때문에 못 먹는 것들 투성이라고. 상황을 어떻게든 해결하려 노력했지만 그는 제 말을 전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소리로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주변 승객들이 불편한 기색을 보이기 시작했고 상황은 점점 악화되어 갔습니다. 이대로 내 비행 생활은 끝이구나 라는 생각이 떠올랐을 때 그때였어요. 차분하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실례합니다.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고개를 돌리자 한 아시아계 남성이 서 있었어요. 그는 중국인 승객을 향해 미소 지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유창한 중국말로요. 제가 우연히 듣게 됐는데 치킨 메뉴를 찾고 계신 것 같아서요. 혹시 제 식사라도 괜찮으시다면 드시겠습니까? 저는 아무거나 먹어도 상관없거든요. 그의 차분한 태도에 저는 잠시 얼어붙었어요. 그리고 유창한 언어에도 놀랐죠. 제가 먼저 받았던 승객 정보에 따르자면 분명 한국 사람이었거든요. 유창한 중국어에 중국인 승객도 잠시 당황한 듯 했죠. 하지만 곧 그의 표정이 누그러졌어요. 정말요? 그래도 될까요? 한국인 남성은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저는 다 잘 먹어서요. 안 그래도 오늘따라 치킨이 별로였는데 오늘 이 치킨은 당신에게 더 필요할 것 같네요. 순식간에 긴장된 분위기가 풀어졌습니다. 중국인 승객은 감사 인사를 연신하며 자리로 돌아갔고 주변 승객들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저는 그 한국인 남성에게 동양인들의 예의를 따라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큰 소동을 막을 수 있었어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영어로 대답했습니다. 별말씀을요. 승무원님께서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 돕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의 따뜻한 미소에 저도 모르게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처음으로 이 비행이 무사히 끝날 수 있을 거란 희망이 생겼죠. 비행이 계속되는 동안 저는 그 한국인 남성을 종종 눈여겨보게 됐어요. 그는 주변 승객들을 배려하는 모습을 보였고 심지어 옆자리에 놓인 승객이 화장실에 가는 것을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따뜻한 배려심이 있는 사람이구나 하며 절로 미소가 지어졌어요. 잠깐 쉬고 있는데 갑자기 기내 방송이 울렸습니다. 의사 선생님 계신가요? 긴급 의료 상황입니다. 또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하는 생각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그때였어요. 아까 그 한국인 남성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가 의사입니다. 어떤 상황인가요? 다른 승무원이 다급히 그를 안내해 응급 상황이 발생한 곳으로 갔어요. 한 승객이 심한 복통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재빨리 상황을 파악하고 응급처치를 시작했습니다. 그의 판단은 빠르고 정확했죠. 증상만 봐서는 급성 맹장염 같습니다. 최대한 빨리 병원으로 이송해야 해요. 저는 그 즉시 기장에게 상황을 보고했고 우리는 가장 가까운 공항에 긴급 착륙을 요청했어요. 착륙하는 동안 그 한국인 남자 의사는 계속해서 환자를 돌봤습니다. 그의 차분하고 전문적인 태도에 저는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공항에 도착하자 구급대원들이 환자를 인계받았습니다. 환자의 동행인은 그 의사에게 감사 인사를 건넸고 저 역시 그에게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덕분에 큰 위기를 넘겼어요. 그는 겸손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나저나 승무원님 정말 대단하세요. 이런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대처하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그의 말에 저는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니에요. 오히려 제가 선생님께 배울 점이 많았어요. 우리는 잠시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그의 눈빛에서 따뜻함과 신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시 비행이 재개되고 모두가 자는 어두운 기내에서 그 한국인 의사는 계속 책을 보고 있었어요. 그의 자리만 밝았죠. 저는 그에게 감사의 표시로 독일의 유명한 초콜릿을 가져갔습니다. 그의 자리로 가져가면서 가슴이 두근거리는 걸 느꼈어요. 선생님, 작은 감사의 표시입니다. 그는 놀란 듯 했지만 기쁘게 받아주었습니다. 와, 고마워요. 그런데 제 이름은 이진우예요. 진우라고 불러주세요. 네, 진우씨. 저는 한나예요. 그렇게 우리는 작은 목소리로 아주 짧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진우씨는 서울 한 대학병원의 의사였고 학회 참석차 독일에 다녀가는 길이었대요.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점점 더 그에게 매력을 느꼈습니다. 그의 지적인 면모와 따뜻한 성품, 그리고 유머 감각까지 모두 완벽해 보였죠. 그러던 중 어느덧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승객들이 내리기 시작했고 진우 씨는 마지막으로 제게 인사를 건넸어요. 한나 씨 좋은 하루 보내세요. 그의 미소에 저도 모르게 설레는 마음을 느꼈습니다. 업무 특성상 승객과 개인정보는 주고받을 수 없거든요. 이대로 보내기는 너무 아쉬웠지만 저는 그에게 그 이상의 말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쉬움을 가득 담아 작별 인사를 했죠. 다시 만나는 행운이 있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하면서요. 비행기에서 내려 공항을 걸으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이번 비행은 정말 달랐어. 특히 진우 씨 그는 정말 특별해. 그날 밤 저는 너무나 지쳐 있었습니다. 긴장을 한 상태로 긴 비행을 해서 그런지 시차 때문인지 몸이 무겁고 두통이 심하게 밀려왔거든요.
다음날 아침에 눈을 떴을 때엔 상태가 더 심각해져 있었어요. 온몸이 불덩이처럼 뜨겁고 목이 아파 숨쉬기도 힘들었죠. 이러면 안 돼. 내일 돌아가는 비행기가 있는데. 저는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몸 상태는 점점 더 나빠져갔고 결국 동료 승무원의 도움을 받아 근처 대학병원으로 향하게 되었어요. 겨우 택시를 타고 가는 동안 저는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낯선 나라의 병원, 그것도 아시아 국가의 병원이라니 언어도 통하지 않아 더욱 두려웠어요. 과거의 아시아 트라우마가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의사들이 영어를 못하면 어떡하지?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을까? 병원에 도착해서 접수를 하는데 생각보다 영어가 통해서 조금은 안심이 되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긴장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진료실 앞에서 기다리는 동안 저는 계속해서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스스로를 진정시키려 노력했어요. 한나 밀러 씨? 간호사가 제 이름을 부르자 저는 천천히 일어나 진료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제 눈앞에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죠. 진우 씨.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어요. 그 자리에 앉아있는 건 바로 비행기에서 만났던 그 의사 이진우 씨였거든요. 진우 씨도 저를 보고 놀란 듯 했습니다. 한나 씨? 여기서 뵙다니 정말 뜻밖이네요. 무슨 일이세요?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이런 우연이 있다니 정말 믿기지 않았죠. 하지만 동시에 이상하게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낯선 병원에서 익숙한 얼굴을 만난다는 건 정말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아, 네, 갑자기 열이 나고 목이 아파서요. 내일 비행기를 타야 해서 걱정이 되네요. 진우 씨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잘 봐드릴게요. 우선 증상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긴장이 조금씩 풀리는 걸 느꼈어요. 저는 천천히 제 증상을 설명했고 진우 씨는 주의 깊게 듣더니 진찰을 시작했습니다. 진찰이 끝나고 진우 씨가 말했어요. 독감 증세로 보이네요. 다행히 초기라 빨리 치료하면 금방 나을 거예요. 주사와 약을 처방해 드릴게요. 그의 말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주사라는 말에 긴장이 되기도 했죠. 주사요? 꼭 맞아야 하나요? 진우 씨는 제 불안한 표정을 알아챘는지 부드럽게 말했어요. 걱정 마세요. 아프지 않게 놓아드릴게요. 그리고 이 주사가 빠른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의 말에 용기를 내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사를 맞는 동안 진우 씨는 계속해서 제게 말을 걸며 긴장을 풀어주려 노력했어요. 한나 씨, 서울 구경은 좀 하셨어요? 아, 몸이 안 좋으셔서 못하셨겠네요. 저는 씁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호텔에만 있었어요. 내일 돌아가야 해서 아쉽네요. 진우 씨의 표정이 안타까워 보였어요. 그렇군요. 정말 아쉽네요. 서울의 아름다움을 보셔야 하는데. 그의 말에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어요. 낯선 나라에서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만나다니 정말 행운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주사를 다 맞고 처방전을 받은 후 시간이 흘러서인지 몸은 조금 나아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우 씨가 정말 뜻밖의 말을 건넸어요. 한나 씨, 혹시 시간 되시면 제가 병원 근처 좋은 식당으로 모시고 싶은데 어떠세요? 한국 음식이 감기에 좋거든요. 순간 망설여졌어요. 아직 몸도 안 좋은데다 낯선 사람과 식사를 한다는 게 부담스럽기도 했죠. 하지만 진우 씨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 좋아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진우 씨의 차를 타고 식당으로 가는 길, 그는 제게 서울의 이곳저곳을 설명해 주었어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점점 서울의 매력을 느끼기 시작하며 기분이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식당에 도착해서 진우 씨가 추천한 삼계탕을 시켰어요. 뜨거운 국물을 한 숟가락 떠먹는 순간 몸 전체가 따뜻해지는 걸 느꼈죠. 와, 정말 맛있어요. 저도 모르게 감탄사가 나왔습니다. 진우 씨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다행이네요. 이 음식이 한나 씨의 감기 치료에 도움이 될 거예요. 식사를 하면서 우리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진우 씨의 의사로서의 경험, 제 승무원 생활에 대한 이야기 같은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점점 더 그에게 매력을 느꼈습니다. 이상한 기분이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나올 때 진우 씨가 말했습니다. 한나 씨, 정말 아쉽네요. 내일 가시는 거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래야 해요. 하지만 정말 아쉬워요. 서울이 이렇게 멋진 곳인 줄 몰랐거든요. 진우 씨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그럼 다음에 또 오시면 안 될까요? 제가 서울의 진짜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그 말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네, 그러고 싶어요. 꼭 다시 올게요. 그리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 저는 이상하게 행복한 기분이었습니다. 아직 몸은 아팠지만 마음은 따뜻했죠. 진우 씨와의 만남 덕분에 한국 그리고 아시아에 대한 제 편견이 조금씩 깨지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이번 여행이 끝이 아닐 거야. 난 꼭 다시 서울에 올 거야. 그리고 진우 씨를 다시 만날 거야. 당장 내일의 비행을 앞두고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전혀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대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서울에 올 때 무엇을 경험하게 될지, 어떤 새로운 모습을 보게 될지 말이에요. 이 우연한 만남이 제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그때의 저는 전혀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이 경험이 제 마음속 깊이 박혀있던 편견의 벽을 조금씩 허물어뜨리고 있다는 거였죠. 그렇게 독일로 돌아간 후 저는 계속해서 진우 씨와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안부 정도였지만 점차 더 깊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그의 메시지를 받을 때마다 가슴이 설레는 걸 느꼈고 어느새 그의 연락만 기다리는 저를 발견했죠. 몇 주 후 저는 다시 서울행 비행 일정을 받았어요. 3일간의 체류 일정이었습니다. 과거의 저였다면 아마 이 일정을 피하려 했겠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오히려 설렘과 기대감이 가득했거든요. 진호 씨, 다음 주에 다시 서울에 가요. 이번엔 3일 동안이에요.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 저는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조금 두려웠거든요. 하지만 곧바로 온 그의 답장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정말요? 그거 정말 좋은 소식이네요. 제가 서울 구경시켜드릴게요. 기대하세요. 서울에 도착한 날 진우 씨가 공항으로 마중을 나왔습니다. 그를 보는 순간 제 마음속에 있던 모든 불안과 긴장이 눈 녹듯 사라졌어요. 한나 씨, 다시 만나서 정말 반가워요. 이번엔 제대로 서울의 매력을 보여드릴게요. 그의 따뜻한 미소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네, 정말 기대돼요. 첫날 진우 씨는 저를 경복궁으로 데려갔어요. 웅장한 궁궐을 보며 저는 감탄을 금치 못했죠. 와, 정말 아름다워요. 이런 곳이 서울 한복판에 있다니 믿기지 않아요. 진우 씨는 미소 지으며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곳은 조선 왕조의 중심이었어요. 600년 넘는 역사를 간직하고 있죠. 그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한국의 깊은 역사와 문화에 점점 빠져들어갔어요. 과거에 가졌던 편견들이 하나둘 무너지는 걸 느꼈습니다. 점심으로도 한식을 먹었어요. 처음엔 익숙지 않은 맛에 당황했지만 진우 씨가 어떻게 먹는지 하나하나 친절히 알려주었죠. 와, 정말 맛있어요. 이렇게 건강하고 맛있는 음식이라니. 진우 씨는 기쁜 듯이 웃었습니다. 한국 음식이 입에 맞으시다니 정말 다행이에요. 그리고 오후에는 남산타워에 올랐어요. 서울의 전경을 내려다보니 깊은 감동이 느껴지더라고요. 서울이 이렇게 아름다운 도시였다니 전에는 미처 몰랐어요. 진우 씨는 제 옆에 서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울은 현대와 전통이 공존하는 도시예요. 이런 모습을 한나 씨에게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현대적인 고층 빌딩들 사이로 보이는 고궁과 산들. 그 조화로움에 저는 완전히 빠져버렸습니다. 둘째 날 우리는 한강공원으로 갔어요. 강변을 따라 산책하며 이야기를 나누었죠. 한나 씨, 솔직히 말씀해주세요. 서울에 오기 전에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그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따뜻한 눈빛을 보니 솔직하게 말할 수 있었어요. 사실 많이 두려웠어요. 중국인에 대한 안 좋은 경험 때문에 정말 죄송하지만 아시아인들에게까지 편견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이곳에 와서 직접 보고 경험하니 제 생각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닫게 됐어요. 진우 씨는 잠시 말없이 저를 바라보더니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용기 내어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편견을 극복하는 건 쉽지 않죠. 하지만 한나 씨가 그렇게 하고 계신다는 게 정말 기뻐요. 그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제 마음을 이해해 주는 것 같아 더욱 그에게 끌리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마지막 날 우리는 북촌 한옥마을을 방문했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거닐며 전통 가옥들을 구경했어요. 이곳은 마치 시간여행을 하는 것 같아요. 정말 신기해요. 진호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곳은 서울의 옛 모습을 간직하고 있죠. 현대화 속에서도 이런 전통을 지키려 노력하고 있어요. 그의 말에 저는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전통을 소중히 여기면서도 현대적인 발전을 이룬 한국의 모습이 정말 멋있어 보였거든요. 한옥 카페에서 전통차를 마시며 저는 이번 여행을 되돌아보았습니다. 불과 3일 만에 제 인생관이 완전히 바뀐 것 같았죠. 진우 씨, 정말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제가 얼마나 편협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이번 여행은 제 인생에서 정말 특별한 경험이 될 것 같아요. 진호 씨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 정말 즐거웠어요. 한나 씨, 당신과 함께 서울을 다시 보니 저도 새롭게 느껴지더라고요. 그의 말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우리 사이에 특별한 감정이 싹트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꼭 다시 올 거야. 이번엔 더 오래, 더 깊이 한국을 경험하고 싶어. 진호 씨와 작별 인사를 나누며 저는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다음에 올 때는 더 오래 있을 수 있도록 휴가를 내볼게요. 그때 또 이렇게 시간 내주실 수 있나요? 그가 기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언제든 환영이에요. 한나 씨, 꼭 연락주세요. 그렇게 서울의 일정이 모두 끝난 뒤 저는 다시 비행기에 오르며 마지막으로 서울의 풍경을 바라봤어요. 이제 이 도시는 제게 더 이상 낯설고 두려운 곳이 아니었죠. 오히려 따뜻함과 설렘이 가득한 곳으로 느껴졌습니다. 이번 여행을 통해 저는 단순히 한국에 대한 편견을 극복한 것뿐만 아니라 제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특별한 사람을 만났고요. 비행기가 이륙하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앞으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하고 싶어. 그리고 진호 씨와 더 가까워지고 싶어. 그렇게 저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었어요. 서울에서 돌아온 후 저는 매일 밤 진호 씨와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시차 때문에 힘들 때도 있었지만
그의 얼굴을 보는 순간 모든 피로가 사라지는 것 같았죠. 우리는 서로의 일상을 공유하고 미래에 대한 꿈을 이야기했어요. 한나, 오늘은 어땠어요? 진우 씨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이어폰을 통해 들려왔습니다. 오늘은 좀 힘들었어요. 비행 중에 난처한 상황이 있었거든요. 제 목소리에 피곤함이 묻어났는지 진우 씨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어요. 무슨 일 있었어? 괜찮아? 그의 따뜻한 관심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저는 천천히 그날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고 진우 씨는 끝까지 귀 기울여 들어주었습니다. 그의 이해와 공감에 저는 점점 더 그에게 마음을 열게 되었어요. 몇 달이 지나고 저는 다시 한번 서울행 비행을 신청했어요. 이번엔 2주간의 휴가를 냈죠. 진우 씨에게 이 소식을 전하자 그는 정말 기뻐했어요. 정말? 2주나? 와, 정말 기대돼요. 이번엔 한국의 진짜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서울에 도착한 날 진우 씨가 공항으로 마중 나왔습니다. 그를 보는 순간 제 마음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영상으로만 보다가 실제로 만나니 더욱 설레더라고요. 한나, 정말 보고 싶었어요. 진우 씨가 저를 꼭 안아주었어요. 그의 품에 안기니 이상하게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2주 동안 우리는 정말 많은 것을 경험했어요. 제주도 여행부터 시작해서 부산, 경주까지 말이에요. 한국의 아름다움에 푹 빠져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감동은 진우 씨와 함께하는 시간이었어요. 어느 날 저녁, 한강공원에서 산책을 하다가 진우 씨가 갑자기 멈춰섰어요. 한나, 나 당신을 정말 좋아해요. 아니, 사랑해요. 그의 고백에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죠.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어요. 저도 진우 씨를 사랑해요. 우리의 첫 키스는 한강의 야경을 배경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가 평생 이 사람과 함께하고 싶다는 걸 깨달았죠. 하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았어요. 2주간의 휴가가 끝나고 독일로 돌아가야 할 시간, 저는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진우 씨와 헤어지기 싫었지만 제 일가 가족, 친구들이 모두 독일에 있었거든요. 공항에서 작별 인사를 나눌 때 우리 둘 다 눈물을 참지 못했어요. 한나, 기다릴게요. 당신이 결정할 때까지. 그의 말에 저는 더욱 눈물이 났습니다. 진우 씨, 저도 시간이 좀 필요해요. 하지만 꼭 다시 올게요. 독일로 돌아온 후 저는 매일 밤 고민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을까? 언어의 장벽, 문화의 차이, 그리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을까? 하지만 동시에 진우 씨 없는 삶은 상상할 수 없었어요. 한 달이 지나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루프트한자 항공사에 사직서를 제출했죠. 동료들은 놀라워했지만 대부분 저의 결정을 응원해 주었어요. 한나, 정말 큰 결심을 했구나. 하지만 내가 행복하다면 그게 가장 중요해. 부모님께 이 소식을 전하는 건 정말 어려웠어요. 처음에는 놀라시고 걱정하셨지만 결국 저의 행복을 위해 지지해 주셨습니다. 우리 딸, 내가 행복하다면 그걸로 충분해. 하지만 자주 연락하고 가끔씩은 꼭 보러 와야 해. 마지막 비행을 하는 날 저는 감정이 복잡했어요. 지난 몇 년간의 추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로 가슴이 뛰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진우 씨가 꽃다발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를 보는 순간 모든 걱정이 사라졌어요. 한나, 정말 와줘서 고마워요.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진우 씨, 이제 우리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해요. 처음 몇 달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언어 공부부터 시작해서 문화 적응까지.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들었죠. 하지만 진우 씨의 끊임없는 지지와 사랑 덕분에 하나씩 극복해 나갈 수 있었어요. 1년 후 우리는 드디어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한국식 전통 혼례와 서양식 결혼식을 함께 진행했어요. 두 문화의 아름다운 조화, 마치 우리의 사랑을 상징하는 것 같았습니다. 한나, 당신을 만난 건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에요. 앞으로도 함께 많은 것을 경험하고 배우고 싶어요. 진우 씨의 서약에 저는 눈물을 흘렸어요. 진우, 당신 덕분에 저는 진정한 사랑과 용기를 배웠어요.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해요. 지금 저는 서울의 한 국제병원에서 통역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 경험을 살려 다른 외국인 환자들을 돕는 일이죠. 가끔은 힘들 때도 있지만 매일 아침 진우 씨와 함께 일어나 아침을 먹고 저녁에는 한강을 산책하는 이 일상이 너무나 행복해요. 돌이켜보면 제 인생은 정말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아시아인에 대한 편견으로 가득 찼던 제가 이제는 한국에서 살며 한국인과 결혼까지 했으니까요. 하지만 이 모든 변화는 제 인생을 더욱 풍요롭고 아름답게 만들어주었어요. 진우 씨와 저는 이제 작은 가족을 이루었습니다. 우리의 사랑의 결실인 귀여운 딸아이까지 생겼죠. 그 아이를 통해 우리는 매일 새로운 사랑을 배우고 있어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용기와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편견을 극복하고 사랑을 찾아 모험을 떠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모두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제 저는 진정한 의미의 세계 시민이 되었다고 생각해요. 두 문화 사이에서 저는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고 성장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모든 여정의 중심에는 언제나 진우 씨가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앞으로도 많은 도전과 모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겠지만 우리는 함께라면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당신,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꼭 기억해 주세요. 편견을 버리고 마음을 열면 정말 아름다운 사랑과 인생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저의 이야기가 그 증거니까요. 지금까지 제 사연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여러분.